심오하고 미묘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백전만급 살아가도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보고 듣고 실천하게 되었으니 열애의 진실한 뜻 이해하기 원합니다. 법의 곡간을 여는 진언을 해옵시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법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날이 갈수록 이렇게 우리가 사는 환경들이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가 제일 낫답니다. 이렇게 우리 인류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성취를 이뤘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더 불안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이제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진정 인류가 가야 될 방향인가? 또 우리가 생각했던 원하는 것들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룰 주제가 바로 미래 사회와 불교, 특히 이제 AI 시대에 불교는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크게 한번 이제 우리가 보통 혁명이라는 말을 쓰죠. 혁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뒤엎어버리는 걸 혁명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러니까 전제주의적인 사회제도, 이런 사회제도를 민주적인 사회제도로 바꿨을 때, 이거 우리가 이제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4.19 혁명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독재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체제 전체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삶의 구조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각국에서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혁명은 사실은 크게 인류사에 있어서 큰 의미로 부여할 수가 없겠지만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혁명이 한 번 있었죠. 그걸 우리는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과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었느냐? 사실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우리들의 삶이 자연의 일부로 살았습니다. 자연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살았어요. 농사를 지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의존도는 자연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것이죠.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비가 안 오면은 농사에 먹고 살려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다가 기도를 드리면 기우제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제사가 기우제였을 거예요. 기우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인디안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실은 하늘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비가 안 와버리면은 이제 도저히 살 수 없이 되니까 이제 하늘에 기도를
올리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출발한 게 종교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종교라는 의식들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구조는 다 똑같아요. 뭐 기독교라고 해서 우리가 옛날 하느님한테 올렸던, 우리 조선족들도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천재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를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늘님이라고 해버리니까 마치 우리가 옛날에 모셨던 하늘님하고 유태기어의 신이 동일시되는 착각 현상이 일어나죠. 애국가에 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때 그 하느님은 사실은 이제 하늘님이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는 하느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느님 맙소사,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건 기독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가 익히 썼던 말들이거든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은 하느님이라는 이야기를 썼겠어요? 하늘에서 햇빛도 내려오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모든 것이 다 천지조화가 다 하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고, 인명도 제천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 자체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 것인가도 다 하늘이 점지해 줘서 하늘이 준 만큼 사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내 명을 내 멋대로 사느냐,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에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했죠. 그게 이제 서양에서 나타났던 자연과학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동설과 천동설 이야기 잘 아시죠? 사실은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혁명 앞에가 과학혁명이라는 혁명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과학혁명의 부산물이 산업혁명입니다. 그럼 과학혁명은 무엇이었느냐? 자연을 인격체로 보고 있었어요. 과학혁명 이전에. 그래서 모든 존재들을 신으로 신격화해서 봅니다. 특히 이제 인도에서는 지금도 남아 있죠. 인도에 가면 신이 너무 많더라고.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관광버스 탔잖아요. 근데 인도가 그렇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었으니까 화장실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열악해가지고 어디 가면 길 가다가 화장실이 없어요. 또 고속도로라고 해봐야 시속 40km 가는 도로가 고속도로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가면 시골길 가면 20km, 30km 터덜터덜 이렇게 다니는 길에 손님들이 이제 화장실 급하다 그러면 아무데나 차를 세워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나무에다가는 싸지 마시오 그러는 거예요. 난 처음에 아이고 왜 우리는 나무에다 싸는데 나무에다 싸지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무에 신들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오줌을 누면은 신들이 노해가지고 화를 입을 수 있으니까 절대 나무에는 싸지 마시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다 가서 해야지 살아있는 것을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때는 좀 웃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중요하다. 나무를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올랐던 거예요. 나무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죽여버리면 우리가 살 수 없이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는 이제 전남 화순인데 동네 이름이 이제 담안이라고 그래요. 담안. 나는 그래서 담안이 뭔 소린가 해서 그랬더니 담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담벼락 안이라는 뜻인데 무슨 동네가 담안이 다 있냐 했더니 우리 동네 앞에 개울이 흘러가는데 그 개울에 우리 선조들이 그 개울물이 범람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고 거기에다가 조림을 했어요. 그래서 숲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올 때만 해도 앞에 사람이 가면 뒷사람이 앞사람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방을 쌓고 숲길을 해놨는데 아마 지금 그 형태가 남아 있는 게 담양에 가면은 관방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천에 나무를 이제 조성해 놓은 이런 아름다리 우리는 이제 그때 숲에 있으니까 숲나무라고 불렀는데 다양한 수종들을 심어가지고 버드나무 같은 경우 왕버들이 막 냇가에 이제 수도 없이 있고 이런 마을이어서 일다만이다. 그러니까 화순군에서는 제일 좋은 동네다.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일다만 이렇게. 근데 이제 그만큼 마을이 살기 좋고 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옛날에는 또 전부 성바지들을 따졌잖아요. 그 동네 양반들이 많이 산다 그래서 일다만이다. 이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동네였어요.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천 정비한다 해가지고 옛날에 있던 이런 자연석으로 만들어 놓은 제방 같은 걸 다시 시멘트로 만들고 옆에 하고 도로를 놓고 하더만은 하나 둘 숲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 있던 나무가 단 한 그루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상하게 이 동네에 이제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는 폐허가 되어 가더라고. 나는 이제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것도 산업혁명의 결과구나.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 숲에서 숲이니까 나무가 많잖아요. 말하자면은 가을이 되고 하면 이제 그 고사목이 아니라 가지 같은 게 이제 떨어져 날아온 것만 해도 그것 집어가지고 오면 집에서 충분히 나무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그 말이 전해져요. 숲에 있는 나무를 부엌에다 넣으면 그 집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숲에 있는 나무는 그러니까 아무리 뗄 것이 없어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갖고 와야지 숲에 가서 나무를 건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철석까지 믿었으니까. 근데 집에는 못 들어가고 가지고 올 수 없지만은 우리들이 이제 막 불 떼고 놀잖아요. 그럴 때는 얼마든지 그 숲에서 애들이 불장난하고 놀 수는 있지만 절대 집에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거는 큰 재앙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숲을 보호했던 것이죠. 숲에서 나무 하나 갖다 냈다고 그게 무슨 재앙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미신이다,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과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서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이제 지배를 했죠. 기독교하고 근데 좀 맥락은 달라요. 말하자면은 산업혁명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형태가 동일했냐 하면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면 형태가 좀 다릅니다. 유일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있는가 하면 다신교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유일신이 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제 종교학이 전공은 아니지만 저는 불교학을 했지만 불교학을 종교학 범주 안에서 하지를 않고 저는 불교를 철학적인 관점에서 불교학을 했기 때문에 종교학적인 제가 판단을 한다는 것은 좀 분에 넘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일신을 주장하는 이 종교 형태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신 외에 다른 신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이제 항상 그 대립과 갈등, 투쟁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했는가 이게 보니까 힘든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 쪽을 이렇게 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출애굽기더라고.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제 성경 가운데서도 구약 중에서도 출애굽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사실은 기독교 이러한 형태의 신앙이 완성된 게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근데 그 출애굽기라는 것도 실제로 기록이 아니고 그 뒤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역사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뒤에서 다시 성경을 만든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재구성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그 과정을 보십시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돼가지고 이집트로 갔던 사람들이 모세라고 하는 영웅을 만나서 그들이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니까. 그때 뭐 사회가 갈라져 가지고 뭐 홍해가 갈라집니까? 그래가지고 예수가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치니까 바닷물이 갈라져서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너왔다. 그 실화라고 해가지고 영화도 나오지 않았어요. 모세라는 영화를 보면은 포스터부터 그게 나오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랄지. 그래서 아주 신이 얼마나 위대한가. 근데 그 신은 유일신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유일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 시나이 산인가? 신의 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거기 이제 이르렀을 때 상황을 보면 사신들이 많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사람들이 하나의 신앙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이 계명을 따르라. 그 자가 곧 이 계명을 따르는 자는 여호와의 자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계의 첫 규절이 뭐이죠? 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종교는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도 10계명 자체가 여호와가 우상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나 이외의 우상이니까. 나도 우상인데 나 말고 다른 우상은 믿지 말라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실체가 없는데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존재들이죠. 거짓된 하나의 가상적 존재인데, 이것을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될,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의 신으로 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신을 믿지 않은 다른 존재들은 존재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무자비하게 박해합니다. 자비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자비는 오직 그들의 종교적 집단 안에서만 통용되고 그 집단 밖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이러한 구조들을 갖게 되죠. 그럼 다신교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이거 믿니? 나는 이거 믿어. 너는 너 좋을 대로 믿고 나는 좋을 대로 믿고. 그러니까 다신교적인 구조 속에서 특히 이제 인도 종교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힌두교는, 불교도 다 힌두교래요. 인도 철학을 보면 육파 철학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육파 철학이면 이제 베다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건데, 상키야, 요가, 니아야, 바이셰시카, 베단타, 아드바이타, 베단타 이런 이제 6가지 학파가 있는데 다 달라요. 교리 자체가 달라. 얼마나 다르냐? 상키야 같은 데는
정신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있는데, 뿌르샤가 이제 정신적 실체인데 물질적 실체하고 둘이 결합을 해가지고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상이죠. 근데 와이셰시카는 뭐냐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사상적으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전변설이라고 그러고 이런 적지설이라고 그래요. 전변설은 뭐냐면 하나의 실체 속에 있던 것들이 투영되고 있는 게 세상이. 그런데 적지설은 뭐냐면 다양한 요소들이 이합집산하는 거예요. 모였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기독교 같은 것은 이제 이론론이잖아요. 이 세계는 어디서 출발했죠? 기독교에서 보면 이 세계는 신의 생각에서 비롯돼요.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죠? 왜 창조했을까요? 신이 내가 천지를 창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의 생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오직 실제는 신밖에 없어요. 진짜 존재는 신밖에 없어. 다른 건 전부 뒤에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특히 이제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 실체 개념을 규정해요. 실체란 무엇이냐? 다른 것에 자기 존재의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이유가 다 타자에 있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왜 있어?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존재하죠?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실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없으면 너도 없었으니까. 근데 신은 부모도 없어요. 왜? 본래 있었으니까. 신이 존재하는데 누구 때문에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제1원인이라고 그래요. 제1원인. 그래서 서양 철학은 제1원인 찾기를 해요. 그래서 서양의 형이상학이나 철학의 근본은 뭐냐면 제1원인이 뭘까? 데카르트가 제1원인이 뭘까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나라고 생각했어요. 데카르트는 제1원인을 찾아가다가 제1원인이 나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제1원인이 뭐냐고 묻다가 신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신만이 실체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모든 존재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개체들은 실체가 아니지만 전체로서의 세계는 절대 안 없어져요. 전체적인 세계 속에서 부분들은 변하고 생겨지고 없어진 것 같아도 세계 전체가 없어진 적이 없어. 없어질 리가 없어. 쉽게 말하면 바닷물이 파도는 생겼다 없어지지만 바닷물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서 실체는 오직 바다고, 거기서 일어나는 물거품이니 뭐 파도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허상들이에요. 스피노자는 철학적으로 신을 그래서 자연이라고 봤어요. 자연 전체가 신이다. 근데 그거는 유일신을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신과는 다르지만 아무튼 실체라는 개념, 그 실체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일원론이고 둘이라고 생각하면 이원론이고 다수라고 생각하면 다원론이고, 이런 게 이제 철학에서 말하는 형이상학이에요. 그래서 종교도 다 그런 형이상학적 구조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는 그냥 종교 신앙으로만 이해하려고 보면 믿으면 됩니다로 끝나지만은 철학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저 종교는 이론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다원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상키아하고 바이셰시카는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바이셰시카는 다원론이야.
그러면 철학적으로 전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다 이게 브라만교예요. 그래서 정통 브라만 학파라고 해버려. 그럼 그들은 무엇을 정통이라고 하느냐? 그냥 베다가 진리다라고 믿는다고만 선언하면 다 이게 베다를 인정하면 그 다음에 별 이야기를 해도 다 베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자체가 아무리 달라도 근본은 같다는 생각을 해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실제로 불교가 세약해지니까 불교가 세약해진 데는 어떤 것도 작용하냐 하면 힌두교에서 석가는 비슈니의 7번째 화신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화신이 비슈니라는 신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여러 차례 나와요. 그런데 그 유명한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대서사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비슈니가 나오고 이런 짓이 인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마다 이제 비슈니라는 신의 화연을 통해서 인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부처님이 7번째로 이 세상에 오신 비슈니 신이야. 그러면은 불교를 뭐 탄압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힌두교 속에 들어가도 다 부처님 앞에 가서 하게 있어요. 힌두교 사월에 가면 부처님이 불교의 불상을 그대로 그려놓고 비신이라는 이름으로 7번째 비신유 하신으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일신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랄까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을 지닌 그 종교가 사실은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가장 미개한 국가였어요. 그쪽 지역 사람들이 철학적으로도 빈약하고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빈약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건 다 신이 알아서 할 건데 우리가 뭐 알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옆에 있었던 아라비아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막 연금술 이런 게 나왔어요. 야, 우리 납도 무겁고 금도 무겁잖아. 납을 어떻게 잘하면 금빛이 나지 않을까?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이제 화학 같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과학이 훨씬 발전했고 수학, 과학, 배 만든 기술도 아라비아 배가 왜 아라비아가 그렇게 세계의 상권을 지배했겠어요? 뭐 대상들이 낙타만 타고 다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배에다가 삼각돛을 만들어요. 이 삼각돛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보통 바람이 불어야만 바람 부는 방향으로만 배가 가지요. 돛담배. 옛날에 이제 풍력을 이용해서 가니까. 근데 삼각돛이라는 것은 이 네모지게 사각으로 만들지 않고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방향을 싹 틀면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바람의 방향을 이쪽으로는 바람을 이렇게 틀어주면 바람이 여기를 치면서 일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바람이 역풍으로도 배가 갈 수 있는 기술을 항해술을 만든 거예요. 이만큼 여러 가지 이제 자연에 대한 통찰이나 관찰을 통해서 고도의 문명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근데 서구에서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관찰하면 이 자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 자연이 이제는 신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인간을 상대하고 있는 인간의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보기 위한 이제 도구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망원경을 만들어서, 물론 망원경이야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겠죠. 좀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렌즈를 통해서 광학적인 기능을 이해하고 만들었겠죠. 근데 그걸로 천체를 보게 되니까 하늘의 별들이 천국의 창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하늘이 천국에 있다고 믿었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별이었어요. 여러분들 저녁에 하늘을 쳐다보면은 얼마나 많은 별들이 반짝입니까? 지금은 빛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러면 마치
밤이 되니까 천국에도 불을 켜놓고 있겠구나. 우리가 마치 저 멀리 어둠 속에 마을이 있으면 불빛이 보이듯이, 그래서 천국을 그렇게 꿈꿨던 거 아니에요. 망원경으로 보니까 둥근 땅덩어리들이죠. 천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각들, 기독교 교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찰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가졌던 지금까지 막연한 생각들이 진실인가를 다시 묻게 되는 이제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하죠. 갈릴레이가 뭐 했어요?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무거운 공하고 가벼운 공을 던져봤잖아요. 우리는 뭐가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아요? 무거운 공이 먼저 떨어질 것 같았는데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계의 추를 보니까 계속해서 그 진동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구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였던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들이 그 안에 생명이 깃든 신들의 작용이 아니라 바로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상호 간의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과학 법칙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론화되고, 그 이론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도구에 활용하게 되면서 기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업혁명을 기계혁명이라고도 부르죠. 그럼 이 기계는 어떤 우리에게 변화를 주었을까요?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힘, 말하자면 이제 농사를 짓는다거나 뭐 이동을 한다거나 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잖아요.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전부 자연에서 얻어졌어요.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말 타고 가는 위에는 재주가 없었어. 말보다 더 빨리 갈 수는 없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말이, 그러니까 제일 뭐 천리마, 하루에 1000리를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이제 가치가 있게 느껴지고, 기껏해야 이제 수력, 화력, 수력, 풍력 또는 동물들의 힘, 이런 걸 이용해서 인간이 필요한 힘을 대신해서 썼습니다. 근데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 말보다 훨씬 더 힘세고 빠른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기차가 만들어져 가지고 시속 20km인가 뭐 10몇 킬로인가 달렸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했대요. 저렇게 빨리 달리는 기차를 타고 가도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말만 타고 가도 막 정신이 없는데, 말보다 몇 배 더 빠른 기차가 간다고 생각하면 저기에 타고 가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혹시 저거 타고 가다가 죽진 않을까? 이렇게 염려할 정도로 첫 우리가 대했던 기계의 힘은 사실은 가공할 만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자연에 대해서, 이제 자연에 이미 뭐가 없어졌어요? 신격이 사라진 겁니다. 오직 자연은 우리 욕망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대상으로만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다투어서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을 내 것으로, 내가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어요. 그래서 기계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기계 문명의 이제 출현은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훨씬 더 쉽게 노동력이 생기니까 그 힘을 가지고 농산물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삶들이 부유해지니까 더 많은 소비를 이제 촉진하게 돼요.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사회 제도까지 변화를 시킵니다. 말하자면 기계가 만들어지고 공장이 세워지니까 도시가 발달해요. 도시가 발달하면서 이제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게 되니까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을 어디서 써야 돼요? 도시에가 본래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까? 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농부들이 전부 도시로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60년대, 70년대에 거친 거예요.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우리 광복되고 나서
제가 초등학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농업 인구가 90%예요. 농사 지은 사람이 없어. 겨우 도시에서 어디 공무원으로 다니는 사람이나 뭐 이런 장사하는 사람 빼놓고는 그 사람들도 시골에 가면 다 농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를 따지면 80% 90%가 농업 인구였는데 그 인구 비율이 70년대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투어서 도시로 나아가게 되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서구는 그것을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가는데 우리는 서구에서 만들어진 그것이 아주 일시적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굉장히 다양한, 말하자면 세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민족이 없어. 우리들하고 지금 우리 얘들하고 우리 손주들하고는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서로 통화가 안 돼. 말하자면 뭔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할 정도로 크게 변화가 온 겁니다. 아무튼 기계혁명은 그렇게 인류의 삶을 변화시켰는데 그게 서구에서 그쳤으면 좋은데 그 힘이 뭘로 발전하느냐 하면 이제 물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향해요. 그래서 그때 유행한 게 이제 식민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계혁명 이전에는 식민지라는 개념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기계 문명을 가지고 배도 만들었죠. 뭐 기차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동도 편하지. 힘도 있지. 무기도 엄청나지. 세상에 청나라가 영국의 상인이 끌고 온 배한테 망한 거예요. 중국의 청나라가 영국하고 전쟁했잖아요. 아편 전쟁. 뭐 이런 게 있잖아. 영국군이 안 왔어요, 그거. 영국군이 함대를 보내서 온 게 아니라 그 장사치가 큰 장사치가 돈을 벌려고 자기가 군대를 끌고 와서 청국하고 싸웠다니까. 중국 동양에서 제일 큰 제국하고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따먹은 게 홍콩하고 마카오 이런 걸 다 이제 가져간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 혁명을 통해서 뭐 우리도 뭐 국가를 부흥시키고 해야 된다 해서 아주 서구의 산업화를 엄청나게 우리가 찬양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은 사실은 그 영향으로 우리도 일제에게 당한 거예요. 그 기술 문명을 우리보다 일찍 받아들인 일본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0세기, 19세기, 17세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 19세기는 거의 서구 열강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노략질을 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심하게 당한 곳이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죠. 거의 아프리카는 이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노예로 써버렸고, 아메리카는 거기에 살고 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도륙하다시피 해서 그 땅을 차지해 버렸고, 그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게 산업혁명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류사를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만 볼 게 아니라 큰 차원에서 얼마나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삶들의 일상적인 삶이 깨져버리고 평화로운 삶, 전통적인 삶들이 파괴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그런 걸 잘 안 가르치죠. 저쪽이 산업화 했으니까 우리도 빨리 산업화해야 된다. 산업화가 최고다. 과학 제일주의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역사를 가르치고 그 토대 위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그냥 격가지고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뭐 과학을 가르쳐야 된다 해서 오직 거기에다가 몰입을 하잖아요. 산업혁명까지는 여기까지 합시다. 뭐 그 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다 이제 그 결과물이니까.
근데 이제 더 무서운 혁명이 하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7세기 산업혁명, 16세기, 15세기 과학기술혁명, 17세기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이 혁명의 과정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줬냐면 우리의 어떤 부분을, 인간의 어떤 부분을 만족시켜 줬냐면 바로 노동력이었어요.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대신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기계 기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누가 필요해요? 기계가 사용되는 시대에서는 기계를 다룰 줄 알고 만들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우선적인 위치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자가 우대받는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는 농사 짓는 사람이 산업하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우대를 받았어요. 농공상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만들고 장사하고 온 사람들은 돈을 좀 번다 하더라도 천대를 했다고. 계급적으로 저 사람들은 별로 높이 평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비들이 제일 높고 산농공상 이렇게 말하죠. 보통 사는 선비들이에요. 글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굶어도 책을 보고 있으면 양반이야 그냥. 배고프면 농사 지으면은 주경야독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양반 측의 소개.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 만들어 가지고 팔고 다니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천민이야 그냥. 이런 식의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기계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되고 보니까 책 보고 한 사람들이 별로 인정을 못 받아. 기술을 가지고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팔아서 근데 장사의 규모가 이제는 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그저 뭐 자기 집에서 뭐 만든 거 가지고 와서 팔고 하는 정도니까 그 장사를 통해서 부를 일군다는 게 물론 큰 부도 일구겠지만은 기계가 나온 뒤에 상업을 통해서 국제적인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하고는 이제는 차원이 달라져요. 그 돈 많은 사람이 한 나라를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정도가 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자본주의, 말하자면 이제는 자본의 양이 커가면서 실물보다는 화폐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내가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만석을 한다. 그 집 창고에 가면 1년에 만석씩이 들어와요. 부자다. 그 만석 팔면 얼마 되겠어요? 근데 1년에 1조씩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쌀로 치면 얼마나 사나야 1조치가 되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이 화폐 경제는 이제는 숫자만 가지고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미 숫자적 구조 속에서 우리 그러니까 경제 구조 자체가 실물 경제가 이제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큰 이 뭐랄까 신기루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은행은 사기다고. 지금 우리가 은행에다 돈 맡겨 놓고 있죠? 그건 전부가 다 있다고 믿으니까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한국은행에서 발급된 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어디 가니까 그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로 큰 부자래요. 근데 그 동네는 뭘 가지고 부를 이야기하냐면 큰 맷돌같이 생긴 돌을 가지고 부를 이제 그 집이 부자다 아니다. 그 돌이 있으면 그 집이 부자인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그 부자라 그러죠. 근데 그 사람 집에는 그 돌이 없어. 어디가 있냐? 배 타고 오다가 그것이 바다에 빠져버렸어. 바다 속에가 있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 돌이 그 사람 거라는 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그 동네에서. 창고가 어디 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유명하잖아요. 달러가 처음에는 달러 밑에가 뭐가 써졌냐면은 이 돈 가지고 오면 1달러를 가지고 오면 1달러만큼의 황금하고 교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찍을 때 나한테 100만 원어치 금이 있으면 100만 원만 내가 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야 돈 갖고 오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됩니까? 지금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든 달러를 미국 은행에 가서 이제 이거 황금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바꿔줄 황금이 그거 있을까요? 택도 없죠.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달러에가 뭐라고 써졌냐면 우리는 이 지폐를 가지고 오면 돈으로 금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딱 써져 있었어.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보니까 뭐라고 써요? We trust in God인가? 이렇게 써졌죠. 뭐라고 써졌죠? 이게 하나님 믿고 삽시다 이렇게 써졌어요. 그냥 목사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막 미국 돈에 이 말 써졌다고 아주 자랑을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이제는 믿고 삽시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만 사라져 버리면 뭐가 돼? 믿음만 사라지면 종이 쪽집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허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는 그 허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갇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의 삶은 자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허구가 또 인간의 욕망이나 허상들이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를 그 속에서 가둬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죠. 대표적인 애가 주가 조작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거기다 몇 개 놨는데 그 돈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10,000원짜리가 1,000원이 되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회사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안에서 그걸 가지고 숫자 노름하는 사람들이 요리 옮기고 조리 옮기고 계좌를 몇 개 옮기고 나면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은행 잔고도 위조해가지고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가서 또 땅을 사고 팔아가지고 또 그놈을 이익을 남기고 막 그래. 근데 이게 완전히 아마 옛날에는 도깨비도 못한 짓이에요, 이거.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잖아. 왜 이런 사회가 되느냐.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인간의 의식이 그런 세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물리적인 공간 속에 물리적인 현상들이 서로 같이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세계, 정신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부시맨 영화 보셨어요? 부시맨 영화를 보면 부시맨은 이게 부시맨하고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지금 코드가 안 통해요. 부시맨 마을에는 도둑이 없어요. 왜 도둑이 없겠어요?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부시맨들이 선량해서가 아니라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사유재산이 없다는 것은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사냥을 하면 내가 잡았으니까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시맨 영화를 보니까 잡아가지고 가서 미안해 그러고 말해요.
오늘 배가 고파서 너를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어쩔 수 없어. 너를 잡아서 미안해. 이렇게 하고 가지고 온 다음에는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나 오늘 이거 하나 잡았는데 우리 같이 먹자 그래요. 절대 혼자 안 먹습니다. 그런지 누가 도둑질하겠어요? 도둑은 왜 생깁니까? 사람이 나빠서 도둑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유재산이 허용되니까 도둑놈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전륜성한 사자후경에 보면 도둑이 생기면서부터 사단이 일어나요. 이게 도둑이 생기면서부터 세상은 나빠진다고. 그런데 그 사유재산 제도가 인간의 재산의 사유가 인간의 생존까지 결정해버리는 시대가 바로 산업혁명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농경사회에서는 그때는 이제 산업사회 이전의 농경사회에서는 서로 농사를 짓고 사는데 사유재산 제도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농업 인력이 태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동네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 재산이 없어도 나무집 가서 품을 팔면 충분히 먹고 살아요. 우리 어려서 동네에도 우리 집도 재산이 없었어요. 제가 어려서 학교를 갔더니 논 몇 마지기 반 몇 마지기 이런 걸 묻더라고. 근데 보니까 우리 집에는 내가 듣기로 한 번도 우리 논이 우리 밭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저희 집은 우리 문중 논을 지었어요. 예, 문중에 산이 이제 제사를 지내야 돼. 제답을 우리가 갖고 산 거예요. 이게 제답은 있는데 우리 논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니까 뭐 옥수수 가루를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걸 조삭을 왜 온가 했더니 그거 가난한 사람 주려고 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옥수수 내가 얻어가지고 온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굶진 않았어. 말하자면 옆에서 농사 많이 짓는 사람 가서 농사 일을 도우면은 거기서 먹을 걸 나누어서 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도시에 가게 되니까 전부 개인, 말하자면 서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재산이 없으면은 내가 먹을 걸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죽에 생존이 불가능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게 돼서 이제는 재산은 곧 생명과 맞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린 게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뭘 일으키냐면은 바로 민주화, 우리가 보통 민주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민주화 운동. 그럼 우리가 이제 민주화 이야기할 때 프랑스 뭐 대혁명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말로 시작되잖아요. 부르주아가 뭐냐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기 생존의 권리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왕이 없어도 내 위에 다른 사람이 없어도 내가 내 돈 갖고 있으면 내가 사는데 왜 왕이 나에게 명령을 해? 이게 서구 민주화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민주화하고 서양의 민주화는 출발이 달라요. 우리 민주화는 언제 시작되냐면은 우리 국민이 주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동학혁명이 무엇 가지고 일어났어요? 모든 우리 인간은 평등하니까 우리가 각자 우리가 다 같이 하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 정신이 헌법에 명기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사유재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민주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는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도 서구적인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는 공산주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재산에 의해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유권을 억제해가지고 공통 분배해버리겠다고 하는 억압적인, 그게 이제 공산주의적 민주주의죠. 우리 한국은 다릅니다. 역사가 다르고 그 기원이 다르고, 그것이 이제 민주라는 서구적 개념이 들어와서 하나로
만났기 때문이지 근본 정신은 아주 다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뿌리가 뭐였는가를 나는 이제 요즘 생각해 봤는데 그게 불교였던 거예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어요? 세상은 연기하고 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이게 동학사상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3.1 우리 3.1 독립운동도 그 정신을 가지고 일어났던 것이고, 헌법, 대한민국 헌법도 이제 거기에서 기초해서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러한 산업화와 더불어서 인간의 어떠한 그 의미들이 이제는 자연적으로 서로 같이 존중하고 혈연적으로 맺어져 있던 공동체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도시화를 통해서 이제 모든 혈연 관계들이 다 단절돼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옛날에 우리는 이제 가족 중심을 뭐 대가족 중심으로 중요한 전통이 있다고 좋은 전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랬을 것 같아요. 산업화 이전에는 세계 각국이 다 가족 중심으로 다 성바지 보면 성 앞에 아버지 이름 쓰잖아요. 아버지 이름 쓴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 집 소속이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집 가족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 그만큼 되는데 요즘은 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옛날에는 성이 얼마나 중요했다고. 족보 없는 사람은 취급도 안 해줬잖아. 근데 지금은 누가 족보 보자는 사람 봤어요? 은행 잔고 보자 그러지 족보 보자 안 해요 요즘. 이만큼 우리의 삶이 산업화 혁명 이후에 얼마나 변해버렸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어떠한 중요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일단 인정해야 되고 그걸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왔어요. 아까 기계혁명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도와줬다고 그랬죠? 육체적인 힘을 우리가 안 써도 되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안 달려도 가만히 앉아있는, 여기 오실 때 여러분들이 막 먼 길을 어떻게 오셨어요? 가만히 앉아서 엑셀레터 누르니까 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게 다 기계의 힘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면서 무엇을 썼어? 머리는 썼거든. 눈으로 보고 뭐 자동차가 오면 막 브레이크도 밟아줘야 되고 막 이거 다 했잖아요. 머리를 다 썼어. 근데 AI는 요 머리를 우리 대신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오실 때 이제 발도 안 놀려도 돼. 눈도 어디 주의 집중 안 해도 돼요. 그냥 옆에 사람들하고 뭐 먹으면서 놀면서 앞에다 입력만 딱 시켜놓으면은 자동차가 저절로 서울에서 뭐 광주에서 부산에서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그래가지고 딱딱딱 시간 되면 딱 맞춰놓고 오지요. 요즘 여러분들 내비 보셨죠? 내비. 어디가 지금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자동차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이미 저 위에서 렌즈로 다 해가지고 교통량을 다 해가지고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차가 몇 대가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몇 분 걸립니다. 언제 도착할 겁니다. 다 해주잖아.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산업화 이전의 사람들하고 산업화 이후의 사람들하고 이 힘쓰는 게 달라요. 그전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음식도 많이 먹었고 힘도 셌어요. 근데 지금은 그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이제 그 힘을 유지하려면 또 뭘 해야 돼?
헬스장에 가서 돈 주고 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던 것들이 전부 이제 돈으로만 다 해결해야 돼. 이게 참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불교 이야기하는데 왜 그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앉아서 수행한 이야기나 하시지. 그래, 수행만 하면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그냥 다 해결이 됩니까? 수행병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나는 수행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수행은 바르게 해야 돼. 바르게 한다는 건 뭐냐? 수행을 왜 합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무엇을 위해서 수행을 하죠? 도통하려고? 신통력 얻으려고? 아니에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맞죠? 내가 천리를 보고 천안통을 얻고 숙명통을 얻었는데 내 인생이 괴로워. 뭐가 괴롭겠어요? 어디가 괴롭겠어요? 지 마음이 괴롭지. 어때요? 천안통 얻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부처님이 천안통 얻으면 마음 편하다는 이야기 하신 적이 없어.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형성되죠? 마음이 속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데 지 안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잘 다스려가지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만들어주려고 해요. 그 마음 보신 적 있어요? 편안하게 해주려면 어떤 있어야 그놈을 편안하게 해줄 텐데 편안하게 해줄 마음이 있어갖고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무엇을 해주면 편안해지겠어요? 그런데 뭐 마음 공부를 한대. 마음을 알고 마음 공부를 해야지. 아니 뭐 한 물건 찾아야 되겠다. 불성을 찾자. 불성이라는 말 자체도 제가 불성론 강의했죠. 불성이라는 놈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 안 한다니까. 근데 말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단어 하나가 나오면 공부도 제대로 안 해요. 말하자면 불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썼다. 그러면 불성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 모든 말은 맥락 속에서 의미가 있지 단어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손, 이거 손이지. 근데 이 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 여자는 손이 커. 그러면 뭐 이 손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손이? 손이라는 말은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져요. 불성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왜 느닷없이 불성 이야기가 나오지? 우리는 언어를 만들 때 항상 언어는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언어들이 돌아다녔어요? 언어는 사람 입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엊그제 어떤 친구가 카톡에다가 진실과 거짓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퀴즈를 하나 냈어. 친구들이 별소리를 다 하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 난 답답해서 야, 답 이야기해 줘 그랬더니 눈과 귀 사이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야, 눈과 귀 사이에 진실과 거짓의 차이가 있다. 귀는 뭐예요? 귀는 소리를 듣잖아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말은 거짓이 태반이야. 아니 거짓이 태반이 아니라 다 거짓이 알고 보면. 이제 그 말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겠지만 제가 이제 불교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말 언어는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된 조작품들이고 그러면 뭘 보고 언어가 만들어졌어요?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걸 언어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은 진실을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들어가지고 말이 만들어져 가지고 귀로 들어오면 다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선가에서. 그게 바로 산자나띠와 아비자나띠예요. 근데 그 눈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말을 통해서 봐버려. 이게 바로 명색을 통해서 보는 시기예요. 이걸 깨야 돼. 그래야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해안이라고 그래요. 해안, 지혜로운 눈이 있어야 돼. 불교는 바로 그 해안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 하면 다 그건 거짓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들이라고. 뭐 불성을 찾겠다, 한 물건이 있다. 나 그런 소리, 그 사람이 한 물건을 왜 했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물건만 찾고 있는 거야. 한 물건이 뭔데요? 그러면 말도 못해. 불성이 뭔데요? 대답도 못해. 아, 불성을 찾아야지. 부처들의 성품이래. 학생이 뭐냐? 학교 다니는 뭐 공부하는 학생, 공부하는 사람이 학생이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학생 설명됐어요? 언어는 동의어 반복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미 논리학에서 그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들인데 논리적으로 항상 정합성을 갖는 것은 분석 판단이에요. 분석 판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어를 분석하면 그 언어 속에 이미 의미가 들어있어. 쉽게 말하면은 물그릇 그러면 뭐예요? 물그릇이 뭐냐 그러니까 물을 담는 그릇. 내가 물그릇을 설명해라 그랬더니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뭐 새롭게 이 물그릇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하나라도 거기에 첨가된 게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 무의미한 말이라고 그래요. 토톨로지라 동의어 반복 똑같은 말 이 말 하면 저 말 하고 저 말 하면 이 말 하는데 그 말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학생이 뭐냐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뭐냐 학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중생들이고 그걸로 만들어 놓은 세상이 지금 아까 돈도 없어도 금도 없어도 이것이 금 얼마치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말이 있으니까 그 말에다가 실제성을 부여해가지고 그 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수억 조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내 것이에요? 그거 다 쓰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먹고 싶어도 3끼 이상 먹으면 병나. 아무리 많이 입고 싶어도 내 몸에 걸칠 옷 더 이상은 짐돼. 그러니까 실제로는 억금이 있어도 지 것도 아니고 의미도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지 것이라고 쥐고 앉아서 필요한데 안 줘요 그냥. 이건 내 것이니까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써야 될 사람에게 쓰지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게 돈이겠습니까? 의식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식을 개혁해야 됩니다. AI 시대는 더욱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AI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이제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AI가 인류의 삶을 보다 더 행복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돈 벌려고 만들었을까요? 지금 AI 개발한 사람들이 나는 이걸 개발해가지고 인류에게 이런 공헌을 해야지 밥을 굶어가면서 오직 온 인류를 사랑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겠습니까? 저놈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지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벌지.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한 발짝 뒤에 가면은 뒤처지고 반 발짝 앞에 가면은 무궁한 뭐가 있다. 그것도 알고 보면 이제 다 경쟁이고 욕심이죠. 근데 또 안 할 수도 없어. 이게 이놈 세상이 안 오면 이제 뒤로 쳐지고 뒤쳐지면 살들 못하니까 이게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라. 그러니까 다투어서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킨 게임이야. 말하자면은 아니 죽기 살기로 해야 돼. 내가 살지 않으면은 저놈을 못 죽이면 내가 죽는 이 지경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서로 같이 협력하고 아름답게 삽시다 이런 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AI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이런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는 누가 통제했죠? 기계는 기술자가 통제를 했습니다. 기술자가 뭘로 통제를 했어요? 머리를 갖고 통제를 했어. 근데 지금 AI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저 말로 거치면 뭔 말이에요? 인공지능이라 그러잖아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술자가 기술을 가지고 기술을 운용하는 게 지능을 가지고 하잖아요. 인간지능. 근데 그 지능을 누가 대신한다고? AI가 대신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일이 없어 이제. 그러면 인간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려요. 첫째,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힘센 사람이 우대받았죠. 근데 기술자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힘센 장사가 우대를 받습니까? 아니면 머리 좋은 사람이 우대를 받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미 머리는 AI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거 이미 판명 났죠? 이세돌이가 졌다니까? 지금은 바둑 하는 사람들이 바둑 학원에 안 간대요. AI한테 배운대. AI가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시대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AI 전문가하고 하는 대담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현재 굉장히 AI를 위험하게 보는 게 지금은 AI가 감정이 없대요. 이게 지가 기분이 좋고 나쁠 리가 없어. 근데 우리 행동에 있어서 인간의 행동을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게 뭐 같아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게 뭐 같아요? 이성 같아요? 감정 같아요? 사상 좋습니다. 근데 사상이 가져다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말하자면 결정하는 것은 감정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으면 해요. 기분 나쁜 건 안 하려고 그러죠. 거부하죠. 그렇죠? 근데 AI는 그게 없으니까 만약에 AI한테 총을 들고 가서 전쟁하라. 근데 AI가 총 맞으면 아픈데 이렇게 감정이 있다면 총 들고 가겠어요? 근데 AI는 총 맞으면 그냥 작동만 멈추지 지가 하고 나서 이거 맞으면 아플 거야. 이거 맞고 나면 총 맞으면 나는 이제는 작동을 못 할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해. 입력된 대로 행동을 하지. 지금까지는 그런데요. 근데 만약에 계속 그러라는 법이 있느냐. 지금 계속해서 개발되면서 이것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감정적인 어떤 것이 있고 스스로 연대할 수 있는 단계에 가버리면은 그들하고 인간이 게임이 되겠냐.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를 일으켜버린다면, 다행히 지금까지는 AI가 스스로 어떤 욕구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욕망을 대신해서 실현해주는 도구로서는 사용되지만, 근데 그게 그러한 정도까지 발전해버렸을 때는 이제는 인간 자체가 거의 머리도 쓸 줄 모르지 힘도 부족하지 이게 뭐가 되는 일이 있겠어요? 지금도 기계적인 힘이 인간을 능가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지능적인 힘까지 기계가 갖게 된다면, 그리고 인간과 기계가 서로 적대시가 된다면 살아남겠느냐? 그러게 될 때는 불과 며칠도 걸리지 않아서 인간은 괴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성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위험한 우려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뇌, 인간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정신이, 마음이니, 영혼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비하게 모르니까 신비하게 봤던 것이에요. 그런데 뇌를 분석해 가서 보니까 아직도 뇌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도 모른대. 우리가 알고 있는 뇌의 기능이나 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도 아니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뇌가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이러한 것들을 모방해서 지금 만들어낸 게 AI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자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입력만 해줬잖아요. 입력해 준 것만 했는데 계속해서 해주면 지가 그걸 다시 판단해 가지고 분석해서 그 지식의 패턴이나 내용들을 스스로 늘려버리는. 그러니까 사람은 바둑을 예를 들자면은 뭐 바둑을 한 몇 판 뒤어 봐야 이제 이 수가 되면 저 수가 가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애들은 몇 번 이렇게 싹 보고 기보를 한번 싹 읽어보고 나면은 거기다가 또 이제 다른 수까지 다 경우수를 다 계산해서 해보고 거기 또 우리는 또 해놓고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애들은 한번 딱 입력이 되면 기억이 되고 전기 속도로 그 정보들이 서로 상호작용해가지고 적당한 최적의 어떤 상황을 판단해내고 집어내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떻게 인간이 당해?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결국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AI를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또 결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의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간을 개인이라고 본 적이 없어요. 플라톤 이런 사람들도 인간은 뭐라고 그랬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였던가? 아무튼 서양에서도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도 하고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데 폴리티컬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 개인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은 항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인간성이 의미가 있다. 인간은 개인일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에서도 사람 인자만 봐도 혼자 있지 않아요. 이렇게 둘이 있을 때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혼자만 있으면 사람이 안 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개인은 없어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사람 속에서 인간이 되는 것이지. 그 중요한 애가 인도에서 그게 이제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다른 동물은 사람 속에 들여다놔도 그 동물성을 유지해요. 말하자면 오리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부화돼 갖고 살아도 물론 지가 사람인 줄 알고는 살아. 오리 지가 사람인 줄 알죠. 그래서 사람을 막 따라다니고 막 그래. 그렇지만은 오리를 벗어나지는 못해. 사람까지 되지는 않아. 그죠? 근데 사람은 사람이 안 돼요. 동물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그 어떤 농부가 여자가 밤매다가 딸을 잃어버렸어요. 밀림 옆에 이제 그 인도는 숲이 많잖아요. 근데 늑대가 물어가 버린 거예요. 그 죽은 줄 알았지. 근데 몇 년 뒤에 여자애가 늑대들하고 살고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때 이제 잊어버린 딸이
늑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늑대하고 같이 살아. 근데 그 애는 늑대만 봤기 때문에 지가 늑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소리도 늑대 소리를 내고 행동도 늑대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사람 속에 넣었어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살았는데 수명이 늑대 수명만큼 10몇 년 살다 죽었대요. 그리고 끝까지 늑대짓만 하고 죽었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것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가 아닌 거예요. 사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 절대 개인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되어 있을 때 고독할 때 괴로움을 느껴요. 고독을 즐기고 있는 분. 고독은 일시적으로 즐기지 평생 못 즐깁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외로해서 못 살겠어요.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 그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병은 고독이에요. 이 고독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냐면 가족 속에서도 고독을 느껴요. 안 그렇습니까? 친구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고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아. 언제 보면 언젠가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그게 산업화 혁명 이후에 우리가 어떤 병이에요. 부처님은 연기법을 깨달았어요. 연기법은 모든 것은 서로 같이 이어져 있다.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개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고가 변화가 와야 됩니다. 저는 산업화 이후에 우리 인간의 인간성 자체가 엄청난 변화가 왔다. 그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미 다 허물어지고 무너져 버린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그것이 지금 현대 여러 가지 문명 또 AI 문명까지도 지금 그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AI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지금 AI를 막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는 이제 AI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할래. 그러면은 폭력적인 말하자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 못 벗어나 가지고 먼저 산업화된 일본한테 식민지를 당하고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해 있었듯이 현실적으로 이 사회는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이 약한 집단을 유린하고 약탈하고 억압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보세요. 뭐 트럼프가 무슨 사상이 있습니까? 이론이 있습니까? 나한테는 핵무기도 있고 엄청난 군사력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안 당하려면 하란 대로 해. 이건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또 무엇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AI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러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려줘야 된다. 나는 그래서 현대 사회에 불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해줄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세상 버리고 하나님에게 갑시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봐도 탈출구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니까 믿고 가보자고 막 사람들이 밀리잖아요. 저는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이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신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거든. 그래서 갈릴레이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 천동설 그러니까 저런 미친놈이 있냐?
하늘이 움직이다니. 지동설. 하늘이 저렇게 돌고 하늘에서 지금 해가 뜨고 가는데 저거 보고도 저놈이 땅이 돈다니 네가 돌았지 무슨 땅이 도냐. 죽이려고 하잖아.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세계관이나 어떤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종교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래, 우리 모두 믿고 하느님 나라로 가버리면 끝나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 문제 해결책이 그것이겠습니까? 어떤 누구냐 신부님이 그랬다더라고. 여러분 모두 천국 가고 싶죠? 예. 그럼 지금 갈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더래. 천국에 가고 싶다 하면서도 지금 갈까요? 그러니까 전부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가고자 하는 천국은 실질적일까요? 아니면은 허상일까요? 실질적으로는 안 가고 싶어. 근데 머릿속으로만 막 또 천국 하니까 막 그거 있는 것처럼 있고 거기 가면 될 것처럼 생각만 하고 있지. 그게 실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허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말로 만드는 것 다 거짓말이라고. 부처님도 거짓말이라니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건 진실이 아니니까. 그걸 우리가 보고할 게 아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는 AI 시대, 핵이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양면의 칼이다.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무기화 된다면 엄청난 재앙이 된다. 몇 분까지죠? 40분까지죠? 예, 40분까지. 10분 남았죠?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책 안 본다고 그러는데 책 이야기예요, 결국은. 책에 써진 이야기를 지금 제가 다른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은 내가 마음을 혼자 앉아서 다 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그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에 보면 뭐 마음을 닦아라 이런 이야기 안 나오죠? 정견을 가져라. 정견이라는 건 뭐예요? 연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식의 문제의 고통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조건이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뭐였어요? 기술혁명이 가져다 준 기술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원인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들이 조건이 돼가지고 오늘의 현실에 왔고 오늘의 현실에서 AI까지 가게 되는 것도 사실은 산업혁명의 영향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인간의 두 측면에서 정신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육체적인 측면의 편리를 도모했던 기계혁명이 이제는 정신적 세계까지도 대신하려고 할 때 과연 인간은 몸도 마음도 다 뺏겨버리면 무엇으로 살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AI 혁명은 단순한 기계 혁명을 넘어서서 정신을 우리가 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놓아버리는 작업이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AI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이제 AI 기술에만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AI 갖고 살 수 없습니다. 기술혁명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나한테 너는 장래에 뭐가 되고 싶냐 그러더라고. 우리 그때 이제 모두 학생들 이제 뭐 희망 이야기 하라고 그래서 저도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죠.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불교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과학자가 돼서 뭐 할래요? 쌀 만드는 기계를 만들랍니다. 하도 쌀밥이 귀해가지고. 요즘같이 쌀이 이렇게 쌌으면 내가 그런 이야기 안 했지. 그때는 쌀밥 먹으려면 명절하고 제사 때 이해는 쌀밥을 구경도 못 올 때니까 나는 기술을 만들면 뭐든지 다 만들어내는 줄 알았거든.
그것만 하면 다 될 줄 알았고. 근데 아직도 쌀 만드는 기계를 내가 만들었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쌀은 땅에다 벽실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나오지. 그리고 그거 없으면 AI가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 있어도 쌀 없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AI 먹고 살랍니까? 나는 그래서 그래요. AI 시대의 대안이 뭐냐? 농사다. 이제는 농사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전보다 더 쉽고 편하게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있죠. 기계, AI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AI를 어디다 쓸 거냐가 문제인데 좀 더 인간의 삶에 본질적으로 자연과 동화돼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연의 원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AI의 방향을 좀 돌려야 되겠고 많은 사람들이 AI 기술자가 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이런 힘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이 보다 더 식량 걱정 안 하고 넉넉하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AI 시대의 문제는 저는 공동체로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개인주의화되고 개인화되어 있는 사회로부터 함께 같이 공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서로 적대하지 않고 서로 품어주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게 저는 붓다 나라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붓다 나라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AI 시대의 대안은 붓다 나라다. 저는 그래서 불경도 만들었고, 불경을 우리가 잘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한다면 AI가 아니라 별것이 와도 그걸 다 우리가 소화하고 그걸 우리 걸로 만들어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는데, 그때 헛된 욕망을 가지고 이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순간 전쟁이다. 그리고 이것은 필망이다. 함께 망해가는 함께 망해가는 것이다. 근데 이 전륜성황 사자우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소유하는 개념을 가지고 도둑놈이 생기게 나니까, 옛날에는 다 서로 나눠 먹고 하니까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왕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요즘 얼마나 소득 격차가 벌어졌습니까? 이 엄청난 소득 격차라는 것이 어디서 생겼어요? 이게 바로 산업혁명의 결과예요, 이게. AI가 되면 이제 더 심화될 거라고. 이렇게 됐을 때 오게 되는 사회적 파탄, 이걸 지금 전륜성황경에서는 옛날 이야기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해결책으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서로 상대방을 반갑고, 아, 살아있었군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시미륵종불이 온다고 돼 있죠. 자시미륵종불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다 굳이 하겠습니까? 자시미륵종불이 어디에 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다 미륵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제 그 미륵 부처님의 성씨가 자시예요. 자비. 그래서 옛날부터 미륵신앙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투쟁하는 시대를 지나고 이제 우리 서로 같이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게 미륵신앙입니다. 그렇지만 미륵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뭐 미륵 정토가 만들어지고 그런 생각으로 미륵신앙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서로 적이 돼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손에 드는 것마다 무기가 되어서 상대방을 죽이는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얼싸안는 이러한 사회를 우리는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AI 시대의 해법은 뭐냐? 부처님의 자비다. 이 자비가 충만한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붓다나라가 할 일이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하루 종일 차례 정진을 하고 정진 무엇을 무엇을 하나씩 얻어가라고 하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라는 망상 버리고 나를 버리고 상대방을
나와 똑같은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수련대회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